네, 11월 10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은 유한타증권 선릉역지점 박진희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힘드네요. 미국 시장 잘 나갈 때는 별로 도움도 안 받는 것 같은데 잠깐 빠졌다, 조금 빠졌다고 또 우리가 또 크게 영향을 받네요. 미국 빠졌다고 영향 받았다기보다 계속 중국에 연동하는 것 같아요. 오늘 빠진 이유가 어제 그 나스닥 시장의 하락보다는 중국 시장 쪽에서 일어난 이슈들이다. 근데 보세요, 요새 아침에 딱 출근하면은 미국 빠져도 뭐 저러다 올라가겠지 막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고요. 뭐 별로 영향도 안 받지 뭐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은데 장중에 되게 좀 중국을 좀 예민하게 보게 돼요. 중국 시장에 좀 상당히 좀 많이 연동을 하고 오늘도 뭐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핵심이 항상 전 세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핵심 원인이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 특히 이제 중국의 오늘 이제 뭐 PPI도 그렇고 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다 발표했는데 9월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고 10월 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되게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 또 갖게 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또 중국에 대한 우려감으로 번지면서 국내 뭐 중국이랑 좀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 뭐 소비주들도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이어졌었고 뭐 그다음에 오늘 보시면 뭐 자동차도 좀 이제 좀 반도체가 풀려서 좀 갈만하나 했더니만 이제 뭐 요소수에서 이제는 마그네슘으로 넘어왔더라고요. 지금 뭐 어디 유럽인가 호주인가 어디 뭐 마그네슘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 지난번에 퀄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 반도체 부족을 많이 비껴가긴 비껴갔는데 미국도 보면은 뭐 지금 미국에 이제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이 밝히기를 자기네들은 뭐 내년 초까지는 괜찮다 막 이런 얘기더라고요. 과거에는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일본의 토요타 시스템이죠. 저스트 인 타임. 그래서 필요한 때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이건 필요할 때 바로바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기업들이 재고를 막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면서 지금의 인플레 이런 부분들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안 좋은 흐름들 그다음에 또 전 세계적으로도 뭐 원자재 부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안 좋은 흐름들이 제조업 전반을 좀 건드리면서 시장을 좀 약화시키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강력하게 진행이 됐고 오늘보다 뭐 계속 이번 달 들어서는 계속 그랬던 거 지난달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또 빠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지수는 사실 추석 때부터 계속 안 좋게 봐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좀 빠질 수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좀 당하니까 알고 있었어도 좀 많이 아파요. 알고 있었어도 좀 많이 아프고 지수가 오늘 1930에 끝났어요. 어제 1930 찍고 올라갔다가 오늘 또 다시 깼다가 2900이군요. 죄송합니다. 1930이면 기절하죠. 네, 2930인데. 뭔 얘기인가 지금 속으로 생각하느라.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2930에 마무리됐는데 여기 좀 중요해요. 이 포인트가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사실 뭐 지수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형주들은 이미 뭐 2,800, 2,700, 2,600대에 좀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뭐 아예 움직이지 잘 않으니까. 네, 어떤 종목은 제가 보니까 사실 저는 신세계가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몰랐었는데 신세계는 주가가 너무 안 좋은데 실적이 사상 최대치거든요. 근데 왜 주가는 저기 2,000포인트 밑에 가 있는 건지 이해를 못할 정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소비 사실 지금 위드 코로나 갔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지금 확진자 많이 늘어나면서 오늘 뭐 방역 대책본부에서 얘기하기를 좀 상황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멘트 다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되면 뭐 내수 다시 또 살아나려다가 다시 또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구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내수주도 힘들게 하고 뭐 물론 내수주들은 뭐 안 좋은 것들이 다 중첩됐어요. 인플레에다가 원화 약세에다가 소비 부진에다가 그렇죠. 다 중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악화된 시장을 계속 또 악화시키고 또 한쪽에서는 정말 불나방 같은 매매를 해야지만 좀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 양극화 시장이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거라. 지금 뭐 게임,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게임주들, NFT나 이런 쪽 아니면은 시장이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 투자 원칙, 실적 좋고 이런 게 다 의미가 없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거 고민인 거라.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저쪽으로 좀 잠깐 외도를 해야 되나? 저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많이 고민이 돼요. 사실 저희가 공부하고 배우고 시장은 항상 그래 왔었어요. 지금 펀드 매니저들도 다 헷갈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 모든 기업의 주가는 실적에 회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자산 운용하는 사람들이 게임주, 위메이드 막 이런 거 막 못 담아가지고 막 안달이 났다고 할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니 뭐 오죽하겠어요. 막 그러니까 기관도 뭐 아시겠지만 안 되는 거 계속 버려. 되는 쪽으로 계속 몰아가. 그럼 그쪽만 계속 가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면서 이제 그쪽에 또 다시 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도 저희 아까 방송 들어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지금 NFT, 메타버스, 가상화폐, 암호화폐 다 그런 상황이 지금의 인플레 현상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그러니까 뭐 해지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뭐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뭐 원자재랑 전혀 상관없고 뭐 이렇게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치는데 너무 좀 멀리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뭐 저도 방송에서 뭐 거의 한 4주 전부터 계속 메타버스, 가상자산, 뭐 게임주들 막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솔직히 뭐 트레이딩 영역에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이렇게 미리 저렇게 앞서갈 지경인가. 그리고 나중에 저 자산들은 진짜 누가 적정 가치를 매겨줄 것인가. 그럼 그 적정 가치라는 것들을 또 결국은 또 거래하는 사람들이 막 버블을 만들어가지고 적정 가치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유동성을 공급하는 회사가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았을 때 그 암호화폐 가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생각해 보면은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게 제 생각인데 거의 서브프라임급으로 나중에 언젠가는 한 번은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서브프라임도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주택 모기지론이라든지 거기서 발생한 거에 대한 그런 거기 상품에다가 또 파생 상품을 결합시키고 또 파생 상품을 결합시키고 해서 이게 전 세계로 퍼지다가 하나 무너지니까 고리가 딱 끊어지면서 따다다다닥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가상자산도 어느 날 어떤 순간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 지금 계속 사이즈를 키우면서 상상의 나래를 키워가면서 나오는데 뭐 계속 코인도 뭐 그런 코인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죠. 네, 그 기업들이 또 고유의 코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근데 그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그 코인의 그 자산의 가치는 나중에 과연 지금의 자산 가치 우리가 기대하는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것도 머리 아파요. 그러면은 지금의 현실적으로 달러나 원화나 이런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자금들은 돈이 아니 되는 건가? 막 이제 아무나 막 이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 뭐 이것까지 막 생각을 해나가면은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랑 너무 다른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사실은 좀 무섭기도 해요. 근데 또 산업의 그 방향성은 또 맞단 말이죠, 이게. 그렇지. 네, 산업의 방향성은 맞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의 이런 메타버스 환경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은 분명한데 그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화되어 있는 모든 이런 항목들, 물품들, 뭐 자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너무 좀 막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느 순간 좀 자제되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사실은 해요. 근데 버블이라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터져봐야 터지지. 그치. 우리가 맨날 터진다 하면 안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살짝 해요. 근데 뭐 앨런 의장이 그랬잖아요. 인플레는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며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걸 계속 당해야 되는 건가 생각하면 이게 정말 투자가 아니라 투기화된 시장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가상화폐 쪽의 그 어떤 그 변동성 혹은 그런 어떤 급상승 이런 게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성격이 이 주식 시장으로 메타버스와 NFT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뭔가 들어온 느낌? 예, 그런 게 좀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거 못 산다는 거지. 그래 결국은. 주식은 비이성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건 일단 즐겨야 돼라고 올라타야 이거를 뭐 소위 먹을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요. 제 친구가 친구니까 저랑 동갑이겠죠. 어저께 카톡이 왔어요. 요새 잘 살고 있니? 그래서 내가 아니 못 산다. 그랬더니 막 나 주식 다 팔았다. 뭐 하는데 코인 한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벌었어 했더니 이거 재밌다. 경마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경마 같아. 도박이지. 내가 잘 그래? 맞추면. 변동성도 장난 아니고 괜찮대. 그래서 내가 생활이 되니 그렇게 해도 그랬더니 괜찮아. 막 이러는 거여서 내가 너까지 이걸 할 정도면 대단하다. 되게 보수적인 친구거든요. 되게 보수적인 친구인데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이제 너도 이제 주식을 버리고 그걸로 갔구나. 아니 이번에 이런 그 메타버스 환경 여기서 가상자산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이러한 환경 자체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뭐랄까 불안감 혹은 뭐 이런 거리감 이걸 많이 희석시켜 놓은 것 같아. 네. 아 이런 식으로 저쪽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옛날에 한번 어피트 깔았다가 잘못 샀다가 망할까봐 다시 지워버렸는데 그때 했었으면 좀 돈 벌었으려나? 또 이런 생각도 거꾸로 들기는 해요. 근데 뭐 예전에 이제 저희 지점에 있는 젊은 친구들도 막 암호화폐, 가상화폐 그 하다가 이제 그때는 뭐 비트코인도 하고 뭐 알트코인도 했겠지만 막 돈 벌었다고 막 하루에 2배 났다고 좋아하다가 그 다음 며칠 지나니까 반토막 났다고 뭐 세토막 났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걸 즐기는 건가? 시장이 아니, 일단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흥분감을 즐기는 건가? 아니, 흥분감보다는 저는 기대감. 그런가 봐요. 나도 그 누군가 10배 벌 수 있다. 그 누군가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노력하면. 로또다? 그렇지.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 가서 인생 역전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수익을 크게 극대화해보겠다. 그 변동성 이용해서. 사실 근데- 진짜 이 NFT나 메타버스 환경은 그렇게 오해해서 변질되면 사실은 안 되는데 그쵸. 시장이 계속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환경 자체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거잖아요. 지금 현실보다는 가상의 세계. 그 가상의 세계라는 곳 안에서 펼쳐질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삶을 꿈꾸고 그 안에서 펼쳐질 수 있는 나만의 뭔가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또 그걸 또 활용하는 게 지금 또 게임 회사나 뭐 엔터주들이나 막 갖다 붙이니까 그렇죠. 뭐 그거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어떤 산업을 새로운 산업을 키울 때는 엄청난 버블이 따라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IT 버블 때 생각해 보면 그쵸, 우리 맞아요. 벤처 열풍이 얼마나 심했어요. 전 그때 장난 아니었죠. 지금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때 목욕탕이 벤처 인증 받아가지고 막 신문 기사 크게 나오고 그랬거든. 진짜 저 그것도 못 봤네. 나 목욕탕이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때 그렇게 쉬웠어요. 쉬웠고 벤처로 인증받고 뭐 투자받고 막 이러는 기계 거. 하나 설비하고 아니면 무슨 소프트웨어 뭐 프로그램 등록 하나 하고. 저 실용신안이나 이런 데 등록하고 해놓으면은 벤처 인증을 받을 때 되게 유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러면 벤처 자금이 막 쏟아지거든. 그쵸. 그러니까 막 신문 기사에 막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례로 나왔던 게 목욕탕도 벤처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등록이 됐다. 저 옛날에 닷컴 버블 때 생각하면 뭐 물론 그때랑 지금은 사실은 좀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다르긴 해요. 기술적인 부분도 진보되어 있긴 한데 사람들이 그때랑 많이 비교를 하긴 하더라고요. 닷컴 근데 버블 때랑 비슷하다고. 그 박세익 전무도 우리가 방송 전에 그 박세익 전무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 나갔던 거. 네네. 그 박세익 전무도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잘못 봤던 것 같다. 인정을 지금 새로 하는데 이게 IT 버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IT 버블이 확 커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벤처 열풍이 불었고. 그거에 버금가는 큰 사이즈의 열풍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크고 강력할 수 있다. 물론 IT 버블처럼 끝은 그렇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시잖아요. 부동산 너무 올랐잖아요. 자산도 엄청나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투자돼서 자산 가치는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는데 가상 세계에서의 자산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들 너도 나도 이제 뛰어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너무 과도하게 버블링이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피해는 또 투자자의 몫이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경계를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간 분들은 완전히 다 그냥 물리는 거죠. 그 마지막이 어디?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마 지금이 마지막은 아니겠지 하고 지금 다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난 또 그러고 있지. 내가 들어가면 마지막일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머뭇머뭇 하다 보면은 계속 가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 그러다 나중에 항상 막차 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 좀 게임주들 돌아가는 흐름들을 보면은 다 NFT, 다 NFT, 다 진짜로.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예전에 NHN이 이렇게 오를 줄은 이거 진짜 안 오르는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냥 평범한 게임 회사. 절대 안 오르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바닥일 때도 한 7만 원 부근에 정말 본드로 발라놨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NFT 한다고 그러고 뭐 실적 조금 괜찮아졌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2만 원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리버스로 치고 나가고 이게 위믹스 막 이런 코인 막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컴투스 게임빌 오늘 뭐 완전히 급등하고 진짜 뭐 20몇 %씩 올른다는 게. 예전에 한번 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게임주들 있잖아요. 최근엔 사실 뭐 크래프톤이나 카카오 게임즈나 펄어비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면서 옛날에 기억 속에 없었던 그런 게임주들이 다 바닥에 있다가 지금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는 맨날 보는 거예요. 안 오른 게임주 사야지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막 골라낸 게 뭐 여기 네오이지도 있네 막 이러면서 골라내 이것도 안 갔지. 왜냐면 네오이지도 맞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포카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리고 NHN도 뭐 한 게임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 투기적인 종목이니까 게임주니까 그래서 권하지는 못하는데 내 거는 좀 사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현상에 대해서 이거 위험한데라는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도 잠깐 이거 들어가서 조금 뭐 수익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나만 안 생각을 하면 누구나 다 하는 바보 거지. 같잖아요. 나만 안 사면 바보 그러니까 같잖아요.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주변에서 진짜 위메이드로 뭐 몇십억 벌었다는 얘기 들어보면은 화가 나더라고. 난 뭐 했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난 멀쩡한 주식들 갖고 있는데 왜 이거는 멀쩡한 주식이 아닌 거지 더 이상. 그러니까 수익을 내줘야 우량주지 수익을 안 내주면 우량주가 아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 아무튼 제가 게임주들 보니까 몇 개 좀 왜냐하면 최근에 또 그 소셜 카지노 게임주들도 바닥에 있다가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진짜 리얼 도박인데 아무튼 그런 회사들도 올라오고 하여튼 지금 게임도 지금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시장이 진짜. 네. 참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참 중국발 이슈 때문에 다 망한 맞아.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반전이 됐던 것처럼 맞아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또 몇 개월 지나서 갑자기 또 우리가 이런 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짓을 했었다고 생각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진짜로 지금 실물 자산이 상당히 고가 있고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실물 자산이 꺾이면 이 가상 자산도 일정 부분 꺾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뭐 김영익 교수님 그 파티는 즐기되 탈출할 준비 문 근처에서 즐겨라 뭐 이 말씀도 있고 진짜요? 박식 전무도 그 얘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뭐 퍼블을 즐기자. 단 탈출할 자신이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분들만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저도 옛날에 진짜 닷컴 버블 때 막 주식을 하면서 이게 바로 주식이구나 막 이랬었거든요. 사면 뭐 막 오르는지 뭐 맨날 상한가였으니. 그때는 진짜 지금 같았으면은 진짜 다들 빌딩 지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상한가가 30%잖아요. 그때는 10%였다가 뭐 12%, 15% 이렇게 올라갈 때였었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말 감질나요. 3일 상처야 지금 하루 상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때는 기세 상한가라고 그래가지고 기세 상한가라고 여러분들이 뭐 주린이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거래가 한 주도 안 되고 그냥 상한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보통 점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점상도 지금 거래는 되잖아요. 거래는 되는구나. 근데 지금 기대 상한가는 거래 없이 그냥 계속 상한가요. 매도가 없어. 살려는 사람만 있어. 그게 계속. 모두가 상승에 베팅을 한 거지.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은 뭐 물론 그때 뭐 사이버텍, 세롬 기술, 뭐 로커스, 뭐 핸디소프트 이것들이 세롬 기술이 버추얼텍 대박이었지. 뭐 이런 것들 뭐 다 이랬었었는데 그 당시에 뭐 닷컴은 아니었는데 코스닥이 지금의 주식수보다는 현저하게 적을 때라서 그렇게 그때 동특이라고 있었거든요. 동일 특장차라고 있었었는데 무중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제 기억에 한 40 며칠을 상한가를 친 거예요. 그때는 무상증자하는 게 엄청난 호재였잖아. 네. 주식수 늘어난다고. 네, 그래서 와 그때 진짜 코스닥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런 느낌이 이렇게 좀 게임주들한테 그때 느낌이 좀 살짝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네 현상. 그러니까 이런 걱정의 우려도 있고 그러나 현상에 일단은 용감하게 발을 디뎌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겨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이제 결정은 이제 자신의 몫이긴 능력과 하죠. 스타일, 뭐 자금의 성격 이런 거에 따라 달려 있겠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게임주들이 실적이 또 안 나오는 경우 별로 없어요. 또 실적은 일정부터 나와요. 그게 또 문제인 거지. 엔터주들도 실적은 나오잖아요. 게임주들도 실적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실적보다 지금 과도하게 오른 부분들을 나중에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지만 뭐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의 분위기를 안 따라가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으니까 좀 관심은 갖고 좀 봐주시면 진짜로 다들 그래요. NFT가 뭔데? 뭐 메타버스가 뭔데? 다들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IT 때 잘 생각해 보면 그때 2000년이었나 2001년이었나 2000년대 확 꺾였잖아요. 네,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때 장난 아니었었어요. 한 1, 2년 지나서 그때서부터 정말 뭐 네이버가 됐든 구글이 됐든 딱 드러났잖아요. 살아남는 기업들. 네, 맞죠.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앞으로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죠. 스터디는 하고
지금 만약에 무서워서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세상이 바뀔지 인터넷처럼 메타버스가 어떻게 바꿀지를 좀 스터디해가지고 살아남는 기업 앞으로 한 뭐 1년 후가 됐든 언제가 됐든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공부하는 시점으로 삼아도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게임주들은 살아남는 기업이라보다 거기서 진짜 왕초가 되는 기업이잖아요. 지금 위메이드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네 그 위메이드 그 윅스 유니버스 안에다가 100개를 갖다가 플랫폼 한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임 전용 플랫폼을 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것 같아요. 그걸로 알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도 뭐 거기에 누가 참여한다, 그리고 또 위메이드가 다른 회사에다 또 투자도 하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뭐 액션스퀘어도 투자했다, 뭐 오늘 뭐 초록뱀에도 투자했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가면서 계속 이게 반경을 넓혀가는데, 약간 좀 소름 돋는 느낌? 뭔가 정말 와 이게 진짜 제대로 됐을 때는 대단한 회사가 하나 도 탄생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 환경에서 저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익원은 도대체 뭔데? 막 이렇게 되잖아요. 저희가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좀 환경에 대한 산업에 대한 변화는 확실히 시작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런 큰 시장의 흐름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네. 마음 상해하기보다 왜냐면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은 가지고 있는 분야 지금 즐기죠. 즐겁지. 막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으니까 수익이. 하지만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의 소외감, 이건 엄청 크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 불안감, 그 다음에 소외감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그냥 이게 좀 실수할 수 있는 어떤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기보다 차라리 그런 어떤 멘탈 관리를 하면서 마음을 버리고 차라리 이렇게 지켜보면서 공부하는. 왜냐면 이거 말고 진짜 기회가 곧 올 거니까. 맞아요. 이게 다 쓰러지고 거품이 끝나고. 말씀 잘해주셨어요. 새로운 기회가 또 올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잘 공부해놓고 지켜보면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그 종목이 아니어도 뭐 저희가 뭐 메타버스만 NFT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그렇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 다음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담당할 수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 뭐 최근에 뭐 보안 관련주들도 뭐 그래서 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찾아내면 많죠. 그리고 뭐 삼성이랑 뭐 애플도 뭐 그런 기기 같은 거 뭐 한다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2000년 IT 버블 때 생각해봐요. 그때 시장을 꽉 잡고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건 야후였거든. 야후가 박살나고 네이버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네이버는 사실 순위 그 포털 중에서 6인가 7위 정도밖에 안 하는 아주 중소형 사이트였거든 그때. 그때는 야후, 라이코스, 다음 뭐 이런 것들이 최고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회는 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스터디를 좀 하는. 맞아요. 세상은 바뀌게 돼 있고. 이렇게라도 마음을 위로하자. 근데 안 진짜 가지고 있는 분들. 슬프다. 저는 솔직히 진짜 금리가 앞으로 올라가고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자산 가치가 우량한 기업들이 분명히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지금은 일단 뭐 실적이나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지난주죠? 한미약품이 5천억 기술 수출했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 빠져. 또 관심이 이렇게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정말로. 그래서 진짜로 시장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세계가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는 저기 한 2천 밑에가 있으니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돈이 가는 방향 쪽이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주도 섹터에서 놀아야 된다. 맞아요. 그러잖아요. 물려도 거기서 물려야 살아날 기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도주를 사실 이게 몇 개월 전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가 그때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 뭐죠? 이 주식들, 그러니까 테마주의 이 생명력이 길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가고 그리고 더 끝으로 올수록 막 점점 더 뭐 화려한 어떤 상승을 보이니까 이제 모두가 시선이 집중되면서 이렇게 쏠리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테마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끝이 보이는 테마가 있고 끝이 안 보이는 거야, 테마잖아요. 지금 이거는 끝이 안 보이잖아요. 새로 시작한다라는 개념이니까 아직도 멀었다고 다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도 지금 거의 한 4년 이상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지금은 정말 초기 단계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선호도를 올려가는 거고 예전에 뭐 저희가 항상 우량주다 좋다 했던 그런 클래식한 주식들은 잠깐 넣어둬 막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우량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대형주.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오르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 시점은 환율은 좀 오르고 네네. 또 미국의 경기는 뭐 주가는 계속 오르면서 그쪽으로 돈들은 다 쏠려가고 있고 맞아요. 신흥국들의 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형주 언제쯤 살아날까요? 저는 지금 보시면 미국이 거의 지금 돈 빨아들이는 거의 블랙홀이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동학개미들도 지쳐서 지금 다 미국으로 다 갔고 제 고객분들도 뭐 한 국내 7, 미국 3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5대 5로 할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이제 미국 시장을 매매해 보면 그냥 사놓으면 오르더라고요. 뭐 이렇게 편한 시장이 다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량주로. 그쵸. 미국에서의 모르는 종목 말고 음. 들어본 종목 그런 종목을 하면은 수익이 나니까 다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도 더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의 강세는 답은 뻔하죠. 지금 달러가 강세니까 달러가 강세고 또 그다음에 선진국 시장 미국이나 유럽이나 더 강세인 거는 코로나에서 빨리 또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백신 맞기 시작했고 치료제도 이제 나오게 되면 또 미국 애들만 다 맞고 그다음에 나중에 조금 남으면 또 이제 우리한테 주거나 막 이렇게 돼버릴까 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미국 먼저잖아요. 미국은 사실은 나오는 지표들이 나쁘지가 않은 편인데 중국은 또 지표가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에 더 가깝고 또 이제 중국에서 원자재를 공급받아야지만 모든 산업을 하는 오늘 그 뉴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그렇게 좋다고 난리를 쳐도 중국에서 원재료를 안 주면 못 만드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뭐 사실 또 지금 미국과 중국은 계속 알게 모르게 싸우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은 계속 중국을 고립화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일부러 중국이 일어나 우리가 안 움직이면 이렇게 니네 큰 코 다칠 거야라는 걸 보여주려고 일어나 싶을 정도로다가 지금 원자재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좀 심한 편인데 국내 시장의 우량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 과정 사실 석탄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했었고 그다음에 전기 부족했었고 중국에서 그러다가 이제 미세먼지 날라오면서 중국에 이제 석탄은 어느 정도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석탄 가격도 그때보다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석탄 채굴을 늘리게 되면은 또 이제 공장이 돌아가면서 전기가 가동되면서 공장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석탄 부족해. 석탄에서 시작해가지고서 석탄이랑 관련돼 있는 화학 제품 없었어. 그다음에 유가도 많이 올랐어.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올랐어. 그다음에 구리도 없어. 아연도 없어. 그러다가 또 알루미늄도 없어. 그래도 알루미늄도 한번 날랐었죠. 그러다가 철강은 뭐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참 중국에서 요소도 없어. 지금 요소수 때문에 또 네, 난리죠. 정말 난리잖아요. 요소도 없어.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도 있어.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공포가 확장되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러니까 원자재 부족 현상 이거가 여태까지 당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막 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저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공포감이 확산되는 국면인 것 같아요. 사실 기업들, 제조업이 지금 제일 안 좋잖아요. 그렇죠. 제조업들은 뭐가 물건을 팔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 만들어서 팔지. 현대차가 진짜 불쌍한 게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좀 이제 풀릴만 하니까 또 이제 뭐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뭐 아시다시피 뭐 2차 전지에도 들어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량 경량화 제품이라든지 자동차 휠이라든지 뭐 그 안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쓰이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없어서 이제 또 차를 못 만들면 어떡하나. 뭐 아까 뉴스를 보니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차를 신청하면 1년 뒤에 받을 수도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공포감이 자꾸 조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는데 물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노를 못 졌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뭐예요?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제품을 만들 게 없어. 팔지를 못해. 그럼 수익이 안 나.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매도가 나오고 안 사고 공매도가 들어가고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뭐 사실 뭐 내일 옵션 만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더 좀 극렬하게 밀리긴 했었지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우량주들이라고 생각하는 뭐 지수 관련 대형주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업이라든지 뭐 소비주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종목들이 언제 반등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요번 달 후반을 좀 지나면서는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수급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뭐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공매도는 대차를 해와야지 칠 수가 있잖아요.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말이 되면 배당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내가 대표님한테 삼성전자 100주를 빌려줬어. 그다음에 야, 나 배당 받아야 되니까 내 삼성전자 내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팔아서 사서 줘야 될 거잖아요. 아니, 파는 게 아니라 다시 사서 줘야지. 그렇죠. 다시 사서 줘야 되잖아요. 공매도니까 사서 줘야지. 네, 사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지금의 이 극렬한 매도는 수그러들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한 12월 정도 들어가면 이런 이게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공매도를 못 치는 기업들 말고 또 그다음에 이런 자산 가치 없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기업들 말고 인플레 때문에 망가진 기업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제조를 못해서 못 팔아서 망가진 기업도 되겠고 또 소비가 우려돼서 못 팔아서 그런 기업들도 되겠고 공매도가 그동안 많았던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판매수가 들어와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최악의 수급은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봐두셨다가 뭐 중대형 주단에서 내지는 뭐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코스피는 200, 코스닥은 150,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요걸 좀 잘 살펴보시면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11월을 좀 지나면서 12월 달부터는 좀 풀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신다라면 이것 또한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힘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대형주 들고 있는 분들에게는 뭐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또 기대도 좀 생기고 수급과 관련해서 이번에 카카오페이하고 크래프톤 오늘 약간 좀 반등을 했죠. 크래프톤은 근데 꼭 이것 때문에 수급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게임주들의 상승 이슈겠죠. 뭐 크래프톤이나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게임주 안에서도 이제 좀 요새 최근에 좀 등락을 하면서 뭐 후발로 대형주가 좀 끌고 가는 분명인데 사실 오늘 크래프톤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SK 아이테크 요 세 종목이 최근에 이제 보호예수 물량 해제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보호에서 풀리면서 저가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다 가고 있는데 혼자만 맨날 저 지하 땅굴 파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불쌍했던 종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종목 되게 좋아하는데 와 그저께인가 14만 1,000원 찍을 때는 확 내 돈으로 왕창 사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다가 너무 많이 빠졌었는데 빠졌다가 급반등하고 어제 하루 조정받고 오늘 다시 급반등하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세계 1등이에요. 네. 블룸버그 세계 1등이기 때문에 뭐 지금의 그 보호해수 물량 해제된 거 좀 소화 흡수만 잘 하고 나면은 내년부터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 아이테크놀로지가 4분기에 공장 새로 돌아가는 게 있는데 이제 초기에 이제 공장이 돌아가면은 실적이 바로바로 안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좀 훼손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4분기까지가 조금 영업이익률이 안 좋다라고 보통 영업이익률이 30%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2차 전지 소재 4개 섹터를 보면은 양극재가 영업이익률이 제일 작고 음극재하고 전해질하고 분리막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4분기까지 조금 영업이익률이 살짝 미진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주가가 이미 좀 반영했다고 생각하신다라면은 내년부터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좀 행간을 좀 노려서 잘 보시는 것도 괜찮고 뭐 크래프톤은 물량 터지면서 그랬던 부분이고 최근에 뭐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보호예수가 풀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신규 종목들은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뭐 1개월 락업, 3개월 락업, 6개월 락업, 1년 락업 이렇게 있잖아요. 락업이 풀린다고 다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건 사실 아니지만 그 락업이 풀린다는 소리만 들어도 사실 경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빠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구매도도 먼저 들어가고 다른 세력들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시면서 하시되 오히려 고 136, 고 물량이 풀리는 그 구간에서의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라면은 해당 기업들이 우량주라면은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또 싸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다. 최근에 H&M이 약한 이유가 뭔가요? 계속 전환사채 물량 들어오니까 주가가 그렇죠.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수급에서 딸리니까. 네, 수급은 답인데 뭐 물량이 계속 들어오니까 당연히 주당 이익률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주가가 계속 희석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주가가
왜 빠지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해운이 좋다고 그러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맨날 빠지냐고. 그게 산업은행 물량이 지금 다 풀리는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 또 다른 데 것도 같이. 그래서 2번 풀렸는데 그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좀 비슷한 케이스로 현대건설 우선주가 있었어요. 현대건설 우선주가 이게 거래가 별로 없어서 주식수도 별로 없고 98,000주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주가가 한 18만 원? 막 이 정도 했었어요. 근데 현대건설 우선주를 현대건설과 현대건설 우선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증자를 한 거예요. 주당 88,000원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야, 18만 원인데 88,000원에 준대.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배정받은 주식수 200만치예요. 곱하기 해보면 가격이 훅 떨어져요. 그러게.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리로 찾아가니까 수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실 매매하실 중소형주 투자할 때 그 공시라든가 여러 가지 재무제표 봐가지고 전환사채 물량을 꼭 확인하라고 네. 하잖아요. 그거 진짜 잘 봐요. 왜냐면 재환사채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가 싸게 전환받을 수 있는 주식이 있는데 고점일 때 공매도 안 쳐놓는 사람도 없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 전환될 때까지 계속 눌린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소형주, 중소형주 하실 때는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전환사채는 뭐 요새는 좀 법이 바뀌어서 이제 앞으로 리픽싱을 밑으로 못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위로 할 수 있게끔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처럼 전환사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좀 많이 줄어들겠지만 예전에는 리픽싱 저 바닥까지 다 해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들어 올려서 주식수를 극대화 만들었고 리픽싱 할 때마다 계속 수량 늘어나잖아요. 그런 걸로 뭐 전환사채 투입한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구조였었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한 물량, 돌아올 수 있는 물량들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장기 투자를 해야지 들어갔는데 내일 당장 그냥 좋아 보여서 샀는데 내일 당장 전환사채 들어오는데 이거 왜 빠지는지도 모르고 막 급락하고 있으면 그건 진짜 내 돈 갖다 버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좀 그런 부분으로 세세하게 좀 찾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라이브 방송할 때 갑자기 채팅창에 등장을 하셔가지고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그때 이제 몇몇 분이 그 종목 상담 신청을 좀 하셨죠. 네, 그게 그러다가 하나가 끊어졌죠. 예. 현대차. 하고 한 분이 두산중공업인가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현대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들어갔더니 진짜 박재희 부장님 맞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라이브. 네, 가끔 그런 거 하시는 거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알아요. 저는 끝에만 알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물어보신 분 제가 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끊어져서 그거 한번 좀 봐드릴게요. 사실 기아하고 현대차는 전 사실 좀 좋게 보는데 너무 주가가 못 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제가 또 좋게 봐서 또 좋게 봐주신 분들이 좀 많아서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저는 현대차는 진짜 결국은 수소차건 전기차건 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때 저희가 그려드렸던 차트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좀 뭔가 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사실은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일단 이평선들이 수렴이 된 상태에서 이제 변화를 시도하는데 오늘 그냥 이렇게 때려 맞은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마그네슘 이슈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좀 풀릴 만해서 특허 신청도 해서 이제 좀 풀려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랬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는 지금 20만 8,500원이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무시하고 20만 원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으면 좀 버텨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뭐 여기 물론 저희가 25만 원을 그때 목표가 저항대로 정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좀 여기 23만 원까지는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요새 보시면 LG이노텍도 18만 원까지 급락을 했다가 지금 22만 원 부근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하이닉스도 9만 원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10만 9천 원이잖아요. 순식간에 올라오면 20%예요. 대형주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20만 원만 잘 여기 요선입니다. 20만 원이 20만 원만 잘 유지해 준다라면은 아까 물어보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좀 보호해 주시면 보호까지 보유해 주시면 보호가 진짜 지금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0만 원 깨기 전까지 끝까지 들고 있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혹여 깼다.
그럼 오히려 또 사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싸게 살 수 있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의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신규 매수? 신규 매수는 분할로 아.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하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성급하게 팔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지난번처럼 현대차가 미쳐가지고 19만 원까지 내려온다라면은 뭐 특별히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은 저는 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급을 좀 볼까요? 마그네슘 이수 그 악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재 맞는데 진짜로 마그네슘이 공급이 확실히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세계 뭐 4대 대형사들은 뭐 내년 초반까지 쓸 거 있다 그러고 지금 우려감에 빠지긴 했는데 중국에서 공급을 잘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지금 뭐 그런 협상한다라는 뭐 얘기들도 좀 나오고 그렇지. 있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이 그 마그네슘 전 세계 1위더라고요. 85%를 장악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원이 많긴 한가 봐. 그 땅이 넓으니까 워낙. 이게 자원이 무기가 된다니까요. 지금. 그렇죠. 그럼 자원이 지금 무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러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니네 내가 이렇게 되면은 너네 이렇게 힘들어. 미국에 붙으면 재미없어. 막 이런 식으로 일부러 그러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 그리고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해야 미국이랑의 협상력도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바이든이 갈궈대요, 미국을. 반도체 갖고도 갈궈대고, 막 통신 갖고도 갈궈대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원을 무기화해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안에서 새우등은 우리가 다 터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좀 많이 안타깝기는 해요. 근데 일단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탄소 중립으로 가고자 하는 행보가 너무 급하게 빨리 급진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나비 효과로 다 다가온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갔으면 이런 일 사실 없을 건데 급격하게 막 계속 공장 다 막 문 닫게 하고 막 매연 못 나오게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생겨서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공급이 잼이 걸린 거잖아요. 수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의 잼만 풀려주면은 빠르게 제조업체들이라든지 지금 힘들어하는 기업들한테는 좋은 상황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앞으로 좀 원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은 계속 이렇게 좀 매눈을 뜨고 참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석탄 조금씩 내려오고 원자재 그 철강가격 내려오고 이것저것 막 뭐 구리 아연 다 내려왔을 때 이제 좀 살아나겠다 싶었는데 자동차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랬었는데 뭐 계속 하나하나씩 생기더라고요. 계속 뭐 요소도 말씀드렸고 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뭐랄까요? 이유 아닌 이유 같은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붙여가면서 계속 그 종목들을 찍어 누르는 거겠죠. 누군가 뭐 공매도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보시면 이제 기금이라든지 외국인이 현대차 좀 팔긴 했지만 현대차 최근에 산 거에 비하면 뭐 그렇게 많이 판 거는 아니라서 뭐 리스크 관리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또 두산중공업 물어보셨었는데 네. 이거 뭐 기아나 뭐 다 마찬가지겠죠? 기아도 그렇고요. 최근에 뭐 현대 위아도 실적 때문에 한 방 맞은 뒤로는 오늘은 더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빠졌었다가 오늘도 장중에 급락했었는데 만도 같은 경우는 좀 리비안 또 관련 효과를 보면서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리비안 관련주들도 리비안 11일 날 상장하죠. 내일 상장하죠. 네, 11일 날 상장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긴 근데 해요. 거기는 만도는 또 물적 분할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만도 물적 분할, SK 이노베이션 물적 분할, 최근에 뭐 하나솔루션, 뭐 사실은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인적 분할. 근데 사실은 이게 인적 분할이고 물적 분할이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좋을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다들. 이게 뭐 기업들 편하자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뭐 오늘은 보니까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기업 분할을 하더라고요. 3개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사실은 그 하나하나의 기업들이 나중에 성장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커나가는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뭐 선택을 받고 또 같이 커나가고 수익도 주면 좋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도 자기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나중에 쉽게 돈을 땡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장,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자꾸 자기네 그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돈을 좀 계속 땡겨 오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욕을 먹는 거죠. 지배 구조는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손해를 끼치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서 또 신규 IPO를 하거나 그러니까 새롭게 돈을 들여오기가 좀 간편하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또 기업들은 선호하는 거고 사실 인적 분할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인적 분할도 말만 인적 분할이지
홀딩스 막 이런 식으로 하고서 뭐 1대9, 2대8 이런 식으로 쪼개기도 많이 하잖아요. 상장할 때 보면 하나는 저기 하한가로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상한가로가 있지만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요거 200만 원, 요거 800만 원 줬는데 나중에 둘이 상장했을 때 보면 1,000만 원이 안 돼. 이게 너무 많이 빠지고 이것도 상대적으로 못 하려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계속 분할 자체가 좋진 않아요. 처음에 효성그룹도 쪼개고 나서 정말 방황 아닌 방황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시총을 가지고 있는 게 보세요. 만약에 그때 시총이 1조였었다 쳐요. 근데 5개로 쪼갰더니 2조, 2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2조, 3조, 1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 2천억 뭐 3천억 뭐 5천억 뭐 1,000억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코스피 200에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시총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코스피 200에서 빼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효성그룹주들이 저기 추풍낙엽처럼 가라앉아 있었는데 요즘에 때를 잘 만나서 하는 일들이 다 지금의 시대에 맞아서 주가가 그 뒤에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요번에 SK텔레콤도 기업 분할해서 들어오는데 뭐 어떻게 그 해당 기업들 하나하나가 평가를 받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SK텔레콤은 인적 분할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그러니까 효성이나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진짜 리얼 기업 분할인 거죠. 그렇지. 네. 그래야 그래도 좀 그게 설득력이 있는데 하여튼 이 물적 분할에서는 이게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이게 길어져가지고 어쨌건 맞습니다. 그 지금 그 뭐죠? 저 두산중공업. 네, 맞아요. 그거 봐달라고 두산중공업으로 가야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네. 물적 분할에서 좀 헤맸어. 네, 제가 두산중공업도 원전도 계속 좋게 봐드렸던 섹터예요. 사실 원전 같은 섹터는 계속 투자가 없었었어요. 국내로 봤을 때는 계속 이제 뭐 해체하고 뭐 가동 중단하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말씀드렸던 대로 에너지 효율이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게 그냥 일률적이지가 않고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해 안 나면 안 되고 바람 안 불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뭐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전기를 타야 되니까 에너지 부족.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에서 이게 석탄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나고 나니까 이런 좀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도가 딱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수주 기대감도 있고 뭐 아까 마크롱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원전 할 거야. 원전 지을 거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전기가 딸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나? 전기료가 뭐 작년 대비해서 50%나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이러면 전기차 못 타고 다니지. 그죠? 달구지 타고 다니. 달구지. 소달구지. 그러니까- 친환경. 레알 친환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친환경 에너지의 그 효율성, 생산성,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아직 화석 연료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존하는 시대는 좀 당분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앞서가잖아요. 뭐 2020 몇 년부터 뭐 안 너무 만들어 다들 뭐 딱 어떤 대책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딱 하겠다만 지른 거잖아요. 데드라인을 정해놔가지고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의 인프라 법안 통과되면서 또 한 번 2차 전지주들이 엄청나게 튀었었잖아요. 인프라 법안 통과될 때 뭐였었냐면 충전시설 확충이었었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기차가 확대되려면 충전 인프라가 확대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넣을 데가 없는데 전기차를 사고 싶냐고요. 저도 어저께 저희 직원들이 막 이러더라고요. 부장님 뭐 차 안 바꿔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내년에 봐가지고서 아이오닉 6 나오면 그거 이쁘게 생겼던데 그걸로 한번 사볼까?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요? 막 이러다가 근데 좀 불안해. 나 LG 배터리 아닌 걸로 사고 싶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화제가 날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 사실 좀 저 있어요. 뭐 LG 주주분들은 이 얘기 듣고 막 화내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도 또 화제 내가지고 그 LG 화학 내려오신 사장님이 부회장님이 이럴 거면은 앞으로 수주 받지 마 이럴 정도로 초강수를 두셨잖아요. 그만큼 이 화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좀 트라우마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한 제어가 되었을 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제 전기차를 선호하게 되는 현상 이런 부분들 화재가 나게 되면 사실 뭐 수소차 같은 경우는 사실 터져도 사고 났을 때 뭐 이거는 뭐랄까 안전의식이 제가 아니란 건 아닌데 수소는 터져도 그냥 하늘 날아가 버려서 그냥 끝나거든요. 화재 위험성이 사실은 더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걸 좀 되게 뭐 돌아다니는 수소폭탄이다 뭐 이렇게 겁을 줘서 말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은 아닌데 그래서 2차 전지는 화재 발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 그거예요. 요새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 화재 때문에 계속 더 선호하는 거잖아요. 거리는 조금 가더라도 가격은 일단 싸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니켈계를 선호하긴 하지만 일단 또 비싸고 근데 전기차가 확산되려면 당연히 또
배터리 가격이 싸져야 되고 자동차 가격이 싸져야 되니까 테슬라는 이제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고 보조금은 이제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죠. 보조금이 줄어들면은 결국은 가격 경쟁에서 가솔린 차를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배터리에서 줄이는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중국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러려고 갔는데 이쪽에서 계속 이렇게 붙들고서 안 놔주는 스타일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아니, 원전에서 또 다른 데로 많이 샜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유럽도 원전을 이제 계속 짓겠다 하는 부분인 거고, 국내도 지금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원전도 이제 계속 이제 가동 연한이 남아 있는 거는 계속 이제 돌리긴 하겠죠. 그래서 뭐 내년부터 원전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뭐 앞으로 조금 효율적인 에너지 원을 위해서는 원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다. 국내가 아니다 할지라도 전 세계적인 흐름. 중국에서 최근에 100개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원전. 뭐 물론 예전처럼 대형 원전보다는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쪽으로 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뭐 산업적인 기업들,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산중공업을 차트를 봐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거기 두산중공업 차트를 들어갔다 보기까지 나와가지고 참 오늘 걸리네요. 하는 우여곡절이 있었네. 그러네요, 진짜. 뭐 일해가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죠, 뭐. 좋아요. 두산중공업도 저는 이제 계속 좀 좋게 봤던, 사실 이때부터 두산중공업 많이 좋게 봤었고, 지난번에도 사실 여기서부터 좀 좋게 봤었는데요.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도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여기, 뭐, 물론 이때 코로나라는 뭐 상황이 있었고, 이 당시에는 계속 이제 원전, 이제 해체 그렇죠. 이야기 그래서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가 끊임없이 이제 흘러 내려왔었고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는 이제 코로나라는 뭐 비상식적인 상황이었었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면은 일단 뭐 두산중공업이 저점에서는 분명히 한 14배, 15배 가까이 올라온 많이 것 같아요. 올랐네.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예전 고점으로 따지면 아직도 멀었네. 네, 지금 주봉 보시면은 지금 저건 일봉인데 이 개수가 아유 이게 왜 주봉이 500개 안 나오는 거죠? 개수가 900개 안 되나요? 월봉으로 보죠 뭐. 월봉으로 볼까요? 이게 설정이 300개 되나요? 네, 300개. 이렇게 되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지 않나요? 월봉으로 봤을 때. 뭐 이때가 제일 잘 나갔을 때라고 했을 때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이 원전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정책이 나오고 2016년도인가요? 2016년도, 15년도? 뭐 요 정도라고 치면 그때 주가를 보면은 요 정도 때란 말이죠. 그러면 두산중공업은 원전이 막 이렇게 국내에서 막 이렇게 퇴출로 가는 그런 수준에 그때 딱 그 전 가격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전 정상일 때 정도의 수준? 뭐 근데 사실 그때 두산그룹주들이 안 좋긴 안 좋았어요. 다 흔들거리고 아시잖아요. 뭐 예, 두산 흔들 두산이 뭐, 부도 위기 네, 소리 두산건설 뭐 다 그것 때문에 뭐 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뭐 두산인프라코어도 팔고 뭐 두산밖에 다 난리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두산그룹 자체가 안 좋아서 이렇게 빠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은 직전에 원전 해체 뭐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이제 없애고 점점 이제 가동을 이게 줄여나가는 그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 그 가격대까지는 일단 왔다. 그래서 좀 저항이 있는 구간인 거는 맞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조정이 나오면 사실 이거도 이거지만 한전기술 지금 대장이고요. 그다음에 멀리 보면 저는 한전도 수혜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전기를 싸게 생산할 수 있다면은 한전에 지금 맨날 역마진하고 손해나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단 두산중공업 가지고 계신 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금 직전 고점이기도 하고 여기 저항대잖아요. 그 부분까지 와서 탄력도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구간? 이 정도가 저항이에요. 아이고 줄이 어디 갔나요? 내가 줄...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좀 눈에 보이는 저항대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일단 넘어갔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만 여기는 좀 걸리게 되어 있는 자리라서 보시면은 여기 이 구간에서 계속 돌파 시도하다가 되밀렸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돌파 시도하다가 이 저점도 못
못 넘기고 지금 되돌려졌고 여기서도 지금 계속 저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되게 중요한 저항대였었는데 결국은 이번에 돌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면 제가 그어드린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제가 약간 위에다 걷긴 했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24,000원. 24,000원만 강력하게 거래 실리면서 안 깬다라면은 일단은 조금 보여 보시는 전략,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24,000원에서 뭐 한 22,000원, 23,000원 그 사이 오면은 또 매수의 기회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지금 두 번 연속 여기 저항대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되 27,000원대 또 반등하다가 저항이 나오면은 한번 차익실현 살짝 하셨다가 다시 또 밑에서 한번 되받아보는 전략, 트레이딩 전략.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고점에 막힌다? 매도. 저점에서 지지선에서 지지가 된다? 재매수. 그러면서 물량을 뺏기지 말고 계속 리듬을 따라가시는 게 두산중공업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뭐 원전주들 많이 있고요. 상당히 좀 괜찮은, 아직까지 주가가 막 이렇게 강하게 안 오른 종목들도 좀 많이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는 전략 좀 좋을 것 같고, 수급은 뭐 딱 봐도 뭐 그냥 기관이 뭐, 계속 사주고 네, 있네요.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좀 계속 팔았는데요. 기관은 좀 계속 사주고 있어요. 지금 신규 매수자의 입장에서 지금 자리는 어때요?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뭐 시장이 지금 아시잖아요. 가는 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2차 전지, 원전, 요게 이제 좀 에너지랑 관련되어 있는 섹터.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그 다음에 NFT, 엔터, 게임. 요게 또 한 그룹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또 약간 이 두 그룹이 왔다 갔다 좀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산중공업 보시다시피 기관 수급은 좋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신규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도 조정 시에 24,000원이 안 깨고 잘 지지가 되면은 한번 매수를 해보실 수도 있는 자리다. 다만 이제 고점과의 그 뭐랄까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이런 부분들이 좀 좁기 때문에 뭐 물론 이걸 지금 사서 뭐 3만 원 갈 거야, 뭐 넘어갈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장기 투자용으로 해보실 수 있겠고 단기 트레이딩용이라면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격은 조금 살짝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격 조정이 조금 줄어들 때 지금 이제 60일선도 이제 터닝했습니다. 상승으로 60일선도 터닝했기 때문에 이평선은 이제 정배열로 들어가고 있어요. 정배열 종목은 힘이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마다 중기 추세만 훼손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요거 물어보신 분은 가져가시거나 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이격 조정을 좀 활용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보톡스 관련주 악재가 터졌어요. 그래서 네, 네. 휴재라고 파마리서치 거래 정지가 됐다. 품목 허가 취소로. 네네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메디톡스 딱 생각하시면 돼요. 메디톡스의 그 소송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톡스도 그때 행정소송 계속 걸었잖아요. 네. 집행 뭐 취소. 메디톡스는 끝까지 가서는 다 이겨서 제대로 팔긴 했죠. 그랬었는데 약간 그때랑 조금 다른 게 메디톡스도 뭐 국가 출하 승인 안 받고 판 것도 물론 있었지만 메디톡스는 그거였었잖아요. 뭐 그거 시험 뭐지 그 실험 그거 뭐 숫자 조작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뭐 이제 걸려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거 걸린 것들이 뭐 제품에는 이상은 없었다라는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풀린 것들을 다 이제 걷어들여야 하는데 이미 다 팔려서 걷어들일 게 없었던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휴젤에서도 이제 행정소송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전부터 국가 출하 승인 안 받고 이렇게 팔고 막 이런 게 좀 약간 관행처럼 보톡스 쪽에서는 좀 있었나 봐요. 왜냐면 이게 해외 판매되는 물량이 이제 국내로 유입돼 가지고서 이제 유통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식약처에서는 위반이라고 하는 거죠. 약사법 위반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휴젤은 좀 이제 강력하게 이제 좀 항의하고 뭐 이런 부분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파마리서치 바이오 이 회사가 이제 여기는 뭐 6개월 동안 뭐 제조 정지까지 받았더라고요. 세게 받았네. 예, 근데 이제 파마리서치 그 안에 있는 이제 파마리서치 바이오라는 이제 자회사인데요. 파마리서치 안에서 보톡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닥 크지는 않대요. 저도 이제 아까 기사를 좀 봤었는데 한 7%대 요 정도인가 봐요. 그래서 파마리서치가 그래서 휴젤보다는 덜 빠졌고 거래도 먼저 풀렸고요. 휴젤은 거래 정지 상태로 끝났는데 아마 제가 나중에 이제 조회 공시가 6시에 이제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못 보기는 했는데
아마 뭐 답변만 괜찮으면 내일부터 거래는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은 뭐 제2 메디톡스랑 똑같은 거죠. 식약처가 이제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급락해 있는 상황이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이런 거죠. 휴젤은 지금 중국도 진출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메토스가 헤매는 동안에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추세 보시면 이게 상승 추세 저희가 그때 한번 했었잖아요. 이 상승 추세가 깨어지고 나면은 회복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밀리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악재가 터지니까 끝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휴젤 같은 경우도 메디톡스처럼 이제 뭐 행정소송을 통해서 뭐 만약에 법원에서 괜찮다, 뭐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제품에 뭐 이상이 있는 거는 아니었으니까 뭐 그래서 수출용이 이제 국내로 돌아다니는 부분이었었고 그래서 뭐 괜찮다라고 판명이 돼서 팔 수만 있다면 메디톡스의 선례를 따라갈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메디톡스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웅이랑 소송도 막 많아가지고서 더 복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휴젤도 좀 그런 부분이. 근데 이게 제가 그 갭 이론자잖아요. 네. 모든 갭은 반드시 메꿔진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저 농담이 아니라 안 믿는 분들 진짜 계신데 그렇지. 차트를 안 믿는 분이 많아요. 네, 안 여기 믿는 분들도 있죠. 이 구멍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왔잖아요. 거의 보이시죠?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그죠? 내일 한 번 더 메꿀지는 봐야 됐습니다만 결국은 작년 4월달 갭 상승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온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시세를 어디까지 내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갭이 큰 게 있으면 결국은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 댓글 보니까 뭐 2년 뒤에 3년 뒤에 메꾼 것도 메꾼 거냐 막 이렇게 뭐라고 하실 분 계시겠지만 근데 꼭 메꾸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거리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갭은 좀 빨리빨리 메꾸고 올라가 주면은 사실 마음이 편한데 급등하는 종목들도 근데 꼬박 급등을 하는데 밑에 갭이 항상 남겨져 있는 종목들은 괜히 좀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게 나중에 결국은 또 막 내려올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휴젤이 이게 이렇게까지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죠. 한참 뭐 네. M&A 이슈까지 있어가지고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트를 좀 신봉까지는 아니어도 차트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답은 차트가 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다음의 행보를 예상을 하고 유추를 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차트만 보려면 또 차트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차트를 보면서 기업의 펀드멘탈을 보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죠. 차트를 보면서 기업의 펀드멘탈을 보고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 답이 안 맞아. 아예 차트만 보실 분은 차트만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차트의 미묘한 변화에서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가다가 뭔가 좀 삐끗하면서 음몽이 나와.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뉴스에 무슨 악재가 터지거나 뭔가 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차트만 봐야 돼요. 근데 차트만 보실 분이 아니다라면은 펀드멘탈로 가야 되겠죠. 근데 뭐 물론 내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사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뭐 보톡스가 참 실적도 좋고 다 괜찮은데 이번 근데 전체 시각처는 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물으면 제가 뭐라 대답하겠어요. 진짜 아니 식약처는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전화를 한번 물어볼게요.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을 갖다가 그지 않아요? 외국 기업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한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네. 뭐 일벌백계 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이래버리면 사실 투자자들도 그렇잖아요. 실적 보고 좋은 회사 그치. 샀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은 투자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휴대를 안 갖고 있지만 갖고 있었으면 진짜 어휴 또 갖고 계신 분들도 힘들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식약처도 잘못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미연에 그 좀 방지책을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것도 맞죠. 왜냐하면 네. 관행이랍시고 그치. 해외에 팔 거를 국내에 유통했다는 것 자체는 잘못은 잘못이잖아요. 근데 잘못을 해놓고 아, 제품이 괜찮으니까 우리 잘못 안 했어라고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렇죠. 거긴 어쨌든 하죠. 현행법 위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식약처 입장에서는 그런 법규 위반을 따지는 거잖아요. 식약처가 되게 무서워요. 그 화장품이건 그 식품 관련해서 사업하는 이것도 사람들. 특히 또 독이잖아요. 그렇지. 제가 화장품을 만들어 봤잖아요. 화장품 회사를 진짜요? 해봤잖아. 아, 식약처에서 전화 오면은 다 긴장해야 돼. 광고 문구 하나 가지고. 예, 광고 문구 거의 뭐 과대과장 광고 막 이런 과대. 식으로.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광고 멘트 되게 믿는데 아니 바르면은 하얘져요, 막 이런 거. 그래서 정말 위험해요. 그
그러니까 그게 아슬아슬해. 뭐라 그럴까요? 그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렇게 표현 하나만 잘 쓰면은 문구 하나만 집어넣으면 단어 하나 집어넣으면은 많이 팔리거든. 근데 그거를 안 넣으면은 안 팔리거든. 근데 안 팔리니까 팔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광고할 때 맞아요. 저도 화장품 보면 그래요. 제가 막 이렇게 화장품 살 때 보면은 뭐 미백 효과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뭐 무슨 뭐 미백 효과 해놓고 밑에 가로 써놓고 쪼만하게 써 있어. 원료적 특성의 한함. 그러니까 원료가 미백을 하는 그 원료를 넣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발랐다고 내가 하얘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저번에 식사 주문을 했는데 굴이 먹고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굴밥을 시켰어요. 굴밥을 시켰는데 굴국밥. 그때 시키고 보니까 굴이 안 보여. 보니까 굴맛 국밥이야. 그러니까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상술과 하여튼 뭐 마케팅과 현행법과의 그 미묘한 그 경계선. 그 얘기하니까 생각난다. 그 불닭볶음면인가? 그거 브라질에서 뭐 판매 금지가 됐다던가 멕시코에서 판매 금지가 됐다던가 이유가 뭐냐더니 닭이 안 들어있다고. 닭이 안 불닭볶음면이라고 써 있는데 닭이 안 들어있고 불닭 맛이잖아요. 그렇죠. 불닭맛 볶음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라마다 조금 기준이 다르기는 한데 이게 법의 잣대로 놓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그 화장품이 됐든 아니면 이런 식품 회사들은 그 사실 이런 대외 리스크, 그러니까 마케팅에 있어서의 그 법적 자문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받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사실 투자하기 전에 좀 봐야 돼요. 그러겠네요, 진짜로. 특히 이거는 뭐 보톡스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한 화장품이랑은 또 차원이 그렇죠. 다르다 독성인데 보니까. 뭐 말 그대로.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유안타증권 박진희 부장님과 선릉역지점 박진희 부장님과 또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 함께 했는데요. 오늘 또 역시 좋은 인사이트로 재밌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저희 너무 웃고 떠든 것 같아서 괜히 죄송스럽네요. 뭐 끝나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왜 그러세요? 같이 웃어놓고. 그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이럴 때 뭐 다 맞아요. 비슷한 심정일 거예요. 허탈하고. 저도 지금 답답해요. 저도 허탈하고. 지금 대형주 내가 이런 대형주를 왜 사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러게. 나도 게임주나 잔뜩 사놓을 걸. 뭐 이런 생각. 나는 왜 비트코인을 안 했나. 뭐 이런 생각. 진짜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도 또 지수도 지금 2,930에 간당간당 하니까 사실 마음은 답답해요. 그래도 저는 항상 주식시장은 어느 한쪽만 편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게임주들이 한 5, 6년 죽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세를 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좀 마음 편해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지금 좀 힘들어도 결국은 기회가 돌아오겠지 생각하시면서 우량주는 뭐 결국 실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시점에 가면은 다시 또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량주가 못 가는 게 수급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뭐 돈이 들어와야지. 이만큼 한정된 돈에서 지금 계속 신규 종목들 들어오면서 나눠 먹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리고 환율도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 완화, 환율 개선, 외국인 컴백 요거 세 가지만 좀 잘 돌아가면은 지금 힘든 종목들이 나중에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현명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들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사고, 그 다음에 내일에 대한 기대감 항상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